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선회계 1급 특별회 102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에 앞서 이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자, 1번 다음의 거래 결합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회계상의 거래는 전산회계 2급에나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네요. 사무실 청소비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현금 대변이 되겠죠. 그리고 용역에 대한 대가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네요. 따라서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 직원 결혼 축의금 10만원을 계좌이체하였다. 복리후생비가 되어있죠. 복리후생비 보통예금이 되고요. 비용 발생 자산 감소. 토지 5억원을 현물 출자 받았다. 자본금이 증가되겠네요. 자본금 그리고 토지 자산이 증가되며 관리비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나갔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고 건물 관리비 계정을 선택하였습니다. 비용이 발생되었네요. 따라서 다른 것은 3번 토지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4가지가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 적합성, 두 번째로 신뢰성, 세 번째로 비교 가능성, 네 번째로 이해 가능성이 있고요. 자, 목적 적합성에는 다시 3가지가 있습니다.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는데요. 저는 이 3가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보이시죠? 예수님의 피도 붉은색, 적색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뢰성이 있죠? 신뢰성은 중립성, 검증 가능성, 그리고 표현의 충실성이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의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게 되면 신뢰성은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신뢰성이 높아지면 목적 적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목적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2번이 틀렸네요. 검증 가능성이 되겠죠.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되겠죠. 예측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측가치, 피드백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예, 맞죠? 그리고 적시성입니다. 참고로 적시성이란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쉽게 말씀드리면 목 마른 사람한테 물을 줘야 된다. 목이 엄청 마른 사람한테, 물이 필요한 사람한테 물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다음의 자료에 의한 단기말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상각한다. 예, 오랜만에 정률법이 나왔네요. 자, 감가상각 가치가 떨어지는 거, 가치 감소분을 빼는 것을 감가상각이라죠. 참고로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데 주된 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에 있다는 거 꼭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률법 공식입니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 정률은 시험에서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0.451로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 1,500만원이죠. 감가상각 누계액 676만 5천원이 됩니다. 빼서 정률 0.451을 곱하면 371만 3,985원. 자, 이것은 제가 미리 계산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번, 이거 공짜 문제네요. 아래의 계정 과목을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한 경우 배열 순수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계정 과목들의 순서를 익히고 계셨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이런 계정 과목에 관련된 문제는 계정 과목 및 적교 등록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실무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교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찾으시면 돼요. 자, 먼저 선거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선거금, 컨트롤 F, 선거금. 자, 131번이죠. 코드 번호가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 한번 찾아볼게요. 컨트롤 F, 상품. 자, 그랬더니 146번 확인이 되시죠. 다음 임차 보증금 한번 볼까요? 임차 보증금. 자, 이게 23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가 건설 중인 자산이네요. 건설 중인 자산 해보시면, 자, 214번이네요.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이 앞에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임차 보증금보다 앞에 있어야 되고, 선거금이 가장 코드 번호가 작았죠. 따라서 선거금이 1번이 되고요. 두 번째, 재고 자산인 상품이 2번이 되겠고, 건설 중인 자산이 3번, 그리고 임차 보증금이 4번이 되겠네요. 따라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은 4번,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론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계정 과목에 관련된 게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는 꼭 계정 과목 및 적교 등록을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나오네요. 전산회계 1급에 취득원가 무엇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 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다만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84번 영업 외 비용입니다. 831번 영업 비용이 아니라는 거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예, 1번 맞네요.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유형자산의 유지와 직접 관련된 제세 공과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은 세금과 공과가 되겠죠. 취득하면서 들어간 돈이 아니라 구입하고 나서 소요된 비용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됩니다. 3번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송비, 운반비죠. 운반비는 살포 팔다. 살 때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운반비로 적지 않고, 팔 때는 운반비로 따로 적어야 됩니다.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그렇죠? 이것도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이 시험에 훨씬 많이 출제가 되고요.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고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영업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입니다. 자, 물리적인 실체가 있단 말은 눈에 보여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기업이 통제하고 있단 말은 내 것이어야 된다, 우리 회사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영업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단 말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무형자산인 경우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로 바뀌면 되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형자산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시급하고 구입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최대 상각기간은 다른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합니다. 영원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상각방법을 선택하고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 부분에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 원칙이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하고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참고로 연구 단계에서 들어간 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 계정과목 이름이 경상연구개발비가 되고요. 개발 단계에 들어간 돈이 개발비, 무형자산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예, 1번 맞는 말이네요. 두 번째,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적 계정을 사용한다. 정답은 2번이네요.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무형자산의 경우 직접법입니다. 해당 자산에서 바로 빼버리지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무형자산 상각으로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직접법입니다. 해당 자산에서 바로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무형자산의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그렇죠? 이게 다른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방법으로 하고 없는 경우는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본다. 예, 맞는 말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란 말이 틀렸네요. 7번, 상록정자의 상장주식 10주를 1주당 56만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거래 수수료 56,000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해당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할 때 발생하는 계정과목이 아닌 것은, 자, 일단 단기 매매 차익이 목적이네요. 그러면 단기 매매 정권이 되겠죠. 이 문제의 출제위원의 출제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1번, 단기 매매 차익이 목적이라는 거, 단기 매매 정권이라는 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였으며, 두 번째, 단기 매매 정권의 수수료 처리가 되겠네요. 단기 매매 정권의 수수료 처리는 살다 팔포가 되겠죠. 살 때는 따로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줬고, 팔 때는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에서 더하거나 빼고 수수료 비용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 때는 따로 적고 팔 때는 포함해서 적고 수수료 비용 안 적는다. 지금은 살 때가 되겠죠. 따라서 수수료 비용 56,000원. 물론 분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따라서 만기 보유증권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가 단기, 짧을 단기 투자 목적이면 단기 매매 정권이 되고, 이렇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매도 가능 정권이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내용 단기 매매 정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다른 문제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 항목업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이렇게 보기에 계정 과목이 나오면 어디서 계정 과목 및 지표 등록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집니다. 자, 자본 항목들 우리 공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실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무 문제 아래의 자본 계정이 나오면 반드시 반대 계정 금액을 조회한 뒤 있으면 상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두었는데요. 여러분들 감자를 좋아하시는지 고구마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계 자격증을 딸 때까지는 감자 줄까요? 고구마 줄까요? 하면 무조건 감자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자격증 따고 나서 고구마 드시면 돼요. 자격증 따기 전까지는 감자 주세요. 왜? 이것이 자본 계정들입니다. 감자 차익,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것이 자본 잉여금, 남는 것들이니까 잉여금이 되고요. 반대로 자본 조정이 있습니다. 감자 차손 반대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감자 주세요, 감자 주세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실무에서 소금을 조금, 감자는 소금 찍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자본 항목이라는 거, 즉 재무상태표 계정입니다. 차기로 이월되기 때문에 상계 처리돼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방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계정 과목 및 지구 등록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자, 자본 항목 중 다른 것은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입니다. 감자 차익, 자본 잉여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2번, 3번, 4번은 다들 자본 잉여금이네요. 1번만 자본 조정입니다. 자기 주식만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어 컨트롤 F,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아니고요. 자기 주식 찾았네요. 보시면 자본 조정으로 나와 있죠. 자기 주식 충분히 이렇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짜 문제, 서비스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진다. 그렇죠? 고정비 항상 일정하게 들어가는 원가, 변동비 생산하지 않으면 하나도 들지 않는 원가.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 있다. 그렇죠?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비, 추적이 곤란하면 간접비가 됩니다. 특히 원가 회계에서 이 제조 간접비 배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하여 가공원가라 하지 않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것을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라고 합니다. 틀렸어요.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직접 노무비와 가공원가란 뜻이 갈고 닦고 조이가는데 꼭 필요한 거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전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직접 노무비와 전기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자, 조업도란 말이 생산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생산량이 변동함에 따라 비례하여 총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고정비란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고정비라고 하죠.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다음 보조 부분 제조 간접비 배부 방법 중 계산이 가장 단순한 방법과 배부 금액의 정확도가 높은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장 간단한 것은 직접 배분법이죠. 보조 부분 용역 간의 수수관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장점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요. 단점은 상대적으로 원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해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가장 정확하고요. 다만 단점은 배분하는 방법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렵단 말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단 말이 되고 돈도 많이 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단계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중용 정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직접 배분법, 그리고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것은 상호 배분법.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1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가 있는데요. 개별 원가 각각 원가를 계산하는 거, 종합 원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업종이죠. 한꺼번에 구해서 n분의 1로 나누어 버리는 방법. 개별 원가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하고요. 개별 원가는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원가를 집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이 정확합니다. 단점으로는 원가 계산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 종합원가는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하고요. 제조 공정별, 시험 치실 때 공정별이란 말이 나오면 종합원가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공정이란 말이 나오면 종합원가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원가 계산이 가장 간편하고요. 단점으로 그리고 원가 계산에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 경제적입니다. 단점으로는 제품 원가가 상대적으로 부정확합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개별 원가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틀린 것 찾는 거네요. 개별 원가입니다. 첫 번째,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합니다. 예, 1번 맞는 말이죠. 주문하는 업종에서 다품종을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서 채택합니다. 두 번째,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의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정답은 2번이네요. 소품종 대량 생산한 업종은 종합 원가 계산이 되겠죠.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4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의 제품별 직접 추적이 불가능하다. 예, 맞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틀렸죠. 2번은 종합원가에 대한 말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공송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모, 코딱지만큼 없어지는 거.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어쩔 수 없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그런 기름이 감모가 되며, 공손입니다. 공손은 불량품이에요. 정상적인 감모와 정상적인 공손은 원가에 가산하고요. 비정상적인 감모, 비정상적인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계정과목 이름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됩니다. 자, 정상감모란 말은 주유소에서 주유시 기름이 한두 방울 떨어지는 유료고요. 비정상감모는 주유소에서 주유원이 실수로 주유구에 넣지 않고 바닥에 흘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비정상감모가 됩니다. 물론 지금은 공손을 물어봤네요. 공손은 불량품, 불합격품을 의미하게 됩니다.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비정상 공손품은 투입된 제조원가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과 비정상 감모는 영업 외 비용,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손은 제조 원가에 포함시킨다. 자, 불가피하게 발생했단 말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공손을 말하며 정상적인 공손을 의미하게 되며 원가에 가산합니다. 1번, 2번 다 맞는 말입니다. 3번, 공손품이라도 불량품이라도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면 정상품이 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불량이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불량 처리가 된 겁니다. 정상품이 될 수는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제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는 공손을 비정상 공손이란다. 그렇죠. 주의를 기울였다면 불량품이 발생되지 않는 것, 이런 공손이 불량품이 비정상 공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세금 계산서는 월별로 합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 월 합계 세금 계산서를 말합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말일 것까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왜? 내국 신용장 그리고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되는 거 영세율 세금 계산서 실무에 나오죠. 예, 맞는 말입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입하는 자, 사는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없죠. 물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있기는 있는데 특수한 경우고요. 재화를 수입할 때는 어디 세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관이 수입하는 자에게 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사업자가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하는 경우는 세관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 보기 4개 중에서 공급가액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이 문제네요. 이 문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애누리액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요. 매출 할인, 사실 애누리액과 매출 할인은 빼야 되는 거죠. 빼야 되는 겁니다. 환입된 재화의 가액, 이것도 빼야 되는 거죠. 연체이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란 말은 대가를 조금 늦게 받음으로써 받는 연체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단 말은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구분 기재된 봉사료,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반환조건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참고로 반환조건부 용기대금이란 말은 우리가 커피 같은 거 요즘 일회용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커피 구입하면서 이 컵을 사게 되는데 컵을 예를 들어서 3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려주면 300원 돌려주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반환조건부 용기대금이 되고, 이 300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구입을 했는데 부셔져서 왔습니다. 그러면 돈 결제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다시 보내달라 그러겠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공제하지 않는단 말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란 말이 빼지 않는단 말입니다. 첫 번째, 대손금입니다. 우리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이 발생됐을 때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대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기에 대손금이 발생이 되면은 일단 부가세 신고했다가 나중에 대손 확정 시 확정된 과세 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공제받는 것을 대손세액 공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빼지 않는다, 공제하지 않는다. 판매 장려금, 이것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거죠. 부가세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판매 장려금, 돈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에는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 재화도 아니고 용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100개를 팔면 10개를 더 주겠다. 핸드폰으로 줬다. 이거 10개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돈으로 1000만원 줬다. 이거는 부가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거 오해 있으셔서는 안 돼요.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고요. 하지만 장려품은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자봉전금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요.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자,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입니다. 자, 앞에서도 이자가 나왔잖아요. 연체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할부 판매에 따른 이자 상당액. 그러니까 자동차 5천만원짜리를 구입했습니다. 요거 30개월 할부로 구입했어요. 할부 이자 내야 되겠죠. 이 이자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 금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과세 표준에 포함한단 말은 포함한단 말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등도 과세 표준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과세 표준 계산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겁니다.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거는 다 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두 번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된 재화의 가액 이것도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에 의해 지급받는 이자 상당액 조금 전에 보셨죠? 정답은 3번이네요. 이자라 하더라도 연체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할부 판매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계약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연 발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죠.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그러니까 이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불공이고 1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실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두 번째,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죠. 세 번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그리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그리고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액 이런 것들은 불공 사유에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승용차인데요. 승용차의 범위는 8인승까지가 승용차입니다. 1인승부터 8인승까지가 승용차가 되고요. 1000cc 초과가 됩니다. 다만 1000cc 이하는 경차조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따라서 1번 매입세액 공제되는 겁니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자, 이거 우리 사업에 쓰려고 수입하면서 부가세 납부했네요. 당연히 이거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이거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 매입세액 공제 안 되죠. 불공 사유입니다. 면세 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이것도 불공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15문제 다 풀었고요. 자,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모였을 때 합격에 명중됩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